러우 전쟁은 국제사회 질서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전쟁이고 지금 이란에서 일어난 거하고 한 몸통이에요. 이걸 일으키는 세력은 영국의 금융 세력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핵심은 뭔가니까 러시아 자본과 이란의 석유를 가져가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종전이 돼도 내전을 한 10년 동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난 한 10년에도 엄청나게 문제를 쌓아놨거든요. 그 네오나치들이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리고 나라 자체를 파괴했고 지금 거의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했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전쟁 이후에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젤렌스키는 하루하루 연장하려고 그냥 항복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북러 밀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가 북한을 버리지 않을 가능성 있을까요? 전쟁 후에 러시아가 북한을 버릴 것인가? 우리 생각해 보면은 네. 우선 결론부터 하면은 버리지 않는다. 음. 그러나 이제 전쟁이 끝나면 성격은 좀 바뀌겠죠. 현재는 이제 포탄을 많이 줬다 그리고 뭐 크루스크에 참전도 했고 그리고 사상자도 좀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종전 이후에도 외교적인 지지나 이런 것 그리고 노동자 파견은 지속될 거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러시아가 동참했던 북한 제재에 대한 고리가 연결된 거죠. 이건 우리의 외교적 실책이에요. 우리가 미국하고 이렇게 편들어 가지고 러시아 때 제재에 동참하고 비우호국으로 지정됐다가 거기에 나와서 이제 포탄까지 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포탄은 우리는 뭐 미국한테 빌려줬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진짜 웃기는 소리고요. 그 결국은 러시아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포탄으로 러시아 병사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외교적 실적이죠. 우리가 차라리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러시아 불러가지고 우리가 미국한테 압력받아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 이러면은 이해라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뭐 우리가 뭐 의론이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건 그건 실책이죠. 그렇게 하면서 뭐 그게 맞건 틀건을 떠나서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러시아하고 관계를 좋아해야 된다, 나쁘게 해야 된다. 그거는 각자의 의견에 달려 있지만은 러시아와 관계를 생각하게 되면 이제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러시아는 이제 북한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제 핵 개발 때문에 했던 제재에 대한 걸 다 끊었어요. 과거에는 그 제재 때문에 노동자 다 돌려보내고 그랬어요. 벌목공 돌려보내고. 근데 지금은 이제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열차 지금 모스크바에 북한 사람 엄청 관광 많이 다닙니다. 그 영상 많이 찍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계속될 거고 그러나 이제 군사 협력은 좀 축소되겠죠. 러시아가 일단 뭐 별로 없으니까 다만 러시아의 기술이나 이런 걸 북한한테 많이 줄 겁니다. 뭐 완전히 통째로 주지는 않겠죠. 우리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 뭐 그렇게 악화된 관계까지는 아니니까 원체 우리보다 악화된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리고 이게 지속되는 구조적 이유는 일단은 이제 유엔 안보리의 거부권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북한이 러시아를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영구적인 카드인데다가 북한이 중국은 좀 항상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큰 대안이니까 그거는 김일성 시절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노동자를 파견하면 서로 이익이에요. 러시아는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기술 이전은 엄청나게 많이 될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북한이 참전해서 뭐가 필요한지 봐왔으니까 요구하는 게 많아질 건데 그거를 일일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6.25 이후에 미국이 한국을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6.25 이후에 소련이 북한을 버렸나? 그것도 아니죠. 중국이 북한을 버렸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십 년간은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유지된다. 이거 유지가 본래 될 거였지만 이렇게 밀착하게 된 건 우리 외교적 실책이다. 그거를 우리가 뭐 부인하고 나면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게 뭐 실책 말고 다른 길이 있었냐 이래 물어보면 그거는 뭐 제가 대답 못하고 그거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했었어야 됐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우리가 그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준 결정을 하면서 이제 한 거죠. 그거는 국익 차원의 복잡한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막 맞고 틀리고 그걸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결정해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분명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관계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북한이 이제 습득한 현대준 실전 경험이나 드론이나 이런 미사일이나 뭐 이런 정밀도 이런 것은 엄청나게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거니까 우리 안보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근데 러시아는 이제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을 했지만 적대국으로는 보지 않는 듯합니다. 현재 양국 관계의 온도 몇 도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예, 러시아 용어로 비오국이라는 게 우리말로 적대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말하고 저 러시아 말 다르니까 네.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비오국이라는 게 적대국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뭐 세종연구소에서는 러시아 출신 그 랑코프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뭐 우리가 비오국 중에 가장 덜 비오국인 나라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지금 또 전쟁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 또 러시아하고 같은 편 나라가 몇 나라 없다 보니까 뭐 우리가 그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스스로 위로하는 희망사항이고 러시아는 기억력이 엄청 많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외교부대에서 푸틴이나 20년 이상 외무장관 했던 라브로프나 지금 우크라이나 협상대표인 메덴스키나 이런 사람 하는 말을 보면은 이야기할 때 최소 수백 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몽골 지배 이야기도 하고 있고 키예프 루스까지 이야기를 가지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복은 하지 않는데 기억은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처럼 이게 바닷가에 살면서 약간 철삭거리는 민족이잖아요. 어째 보면은 뭐 이게 그렇게 해야 또 바닷가에 적응되니까 뭐 그때 시류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저 내륙에 살면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 오랫동안 기억하는 거랑 이 약간 그 멘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이 짧아가지고 뭐 역사적인 논쟁이 많잖아요. 기억을 잘못해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서 막 해석을 바꾸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억이 많고 그 러시아의 문학이나 예술이나 음악들을 보면은 굉장히 길고 장후해요. 내용들이. 그게 기억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체스 챔피언들은 다 러시아 출신들이에요. 생각이 깊고 오래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반대 바다 쪽에 영국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짧고 그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거하고 다른 이야기 막 하고도 아무런 문제를 안 느끼고 살아가요. 생각 메커니즘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시골에 있는 오래된 노인들 같은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질상. 그리고 이제 독일의 체렬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러시아 사람들을 뭐라 했는 거니까 말 안장 채우는 데는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일단 말 안장을 채우고 나면 굉장히 오래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하지는 않지만 한번 결정하고 나면 굉장히 오래 한다. 이게 대륙 사람들의 어떤 기질 같은 경우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러시아를 보는 것은 금방 바뀔 거라 생각하는데 몇 년 전에 우리가 러시아의 비오국 즉 적대국이에요. 적대국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희락거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거래는 하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릴 거라 생각하는 큰 오산이고요. 다만 우리의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 대우를 하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그래도 살상 무기는 직접 안 했다. 다 우리 속이는 이야기예요. 러시아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우리가 분명히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준 거예요. 미국을 거쳐서. 그걸 자꾸 부인하기 시작하면은 관계가 오히려 안 돼요. 차라리 내가 줬는데 미국 압력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줬다. 미안하다. 사과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계속 부인하고 이러면은 관계 형성이 안 되고요. 그리고 기업도 완전히 철수 안 했다. 뭐 그렇게 하고 있고 러시아도 우리 관계를 개선하려고 그래. 우리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기업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렇게 뭐 해코전짓 안 하고 과거에 잘한 것도 있어요. 90년대 힘들 때 뭐 우리 삼성에서 우리가 뭐 볼쇼이
뭐 이런 거나 뭐 그 굉장히 많은 것들 지원해 줬잖아요. 그 우리 기업들도 의리를 지키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감이 그다지 많지 않기 당장 지금 나쁜 거 했던 거 기억을 잊어버리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하고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보완 관계예요. 러시아가 필요한 걸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걸 러시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90년대는 엄청나게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 이후에 2000년대 좋았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한다. 뭐 러시아가 우리 기술 절실히 필요한다. 이건 약간 어폐가 있고요. 우리 기술도 여러 기술 중에 하나죠. 그런데 특히 이제 서방하고 막혀서 그런데 우리가 서방이 끝자락에 있거든요. 우리가 관계를 정리하려면 우리가 서방에서 약간 독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미국의 속국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을 하고 있다. 뭐 그건 우리 주장이고 다른 나라는 미국의 속국으로 봐요. 푸틴이 4년 동안 한 얘기 그거예요. 너가 미국의 속국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야 자주성을 좀 가지자. 그러니까 자주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북한보다 우리를 못하게 보는 거죠.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뭐 그것에 자존심을 걸 필요는 없고 우리도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우리의 상상에 뭐 우리 국뽕에 취해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관계는 관계고 잘못은 있고 관계는 뭐 잘못이 있어도 진행되고 잘해도 진행되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더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이고 러시아는 모든 사람들하고 거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리 잘해도 만약에 북한이 너무 한국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걸 김정은이 가가지고 푸틴한테 이야기하면 푸틴이 끊을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쳤잖아요. 우리도 뭐 미국이 생각하든 안 하든 우리가 계속 다니면서 혈맹이라 그러고 하니까 미국이 할 수 없이 그런 혈맹이 맞잖아요. 우리가 한국전만 해도 뭐 근데 월남전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우리가 죽었고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국가 사이에서는 자기 국민들의 목숨을 희생해가면서 관계를 했다는 그 자체가 관계 중에서 최상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물론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입장을 우리가 만들어 놨다. 그거를 부인하면 안 되고 그렇지만 얼마든지 관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솔직한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걸 자꾸 이상하게 꼬우면은 모든 게 꼬여요. 그걸 뭐 정치적으로 우리가 국민들 설득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외교 관계에서는 정직한 게 최선이에요. 뭐 우리가 저하고 싸우겠다 해서 기만해야 되겠다. 이건 좀 다르죠. 뭐 기만해 좀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한다. 이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뭐 그 세종대학교 람코프 교수가 뭐 세종 그 연구소에 종전에 대비해서 한일 관계 복원을 지금부터 외교적 과제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1년 전부터 이야기했는 얘기예요. 100%뭐 1년 전부터가 아니고 뭐 그 전부터 이야기하는 거지만 제가 이제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더 나가서 브릭스에 가입해야 된다. 물 밑에서라도 지금 그걸 이야기해야지 트럼프의 어떤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협조 잘하는 게 방법이 아니고 트럼프 같이 약간 그 상대를 흔들어 놓는 사람한테는 우리도 미친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브릭스 가입을 한다는 것을 우리 정치인 중에 대통령이 이야기를 못하지만 정치인 중에 어떤 사람이 자꾸 던져야 돼요. 브릭스 가입해야 된다. 우리 가입할 거다. 그 자꾸 언론에 넣으면은 미국에서도 여기 CIA나 이런 게 다 와가지고 우리 모니터하고 조정하고 있으니까 얘네들 진짜 브릭스 가입할 줄 모른다. 이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움직일 공간이 생겨요. 우리가 협조하고 있으면은 쟤는 내 말 듣는 애라고 일전히 계속 구박하고 삑만 떠들어가려 하지만은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한 붙어 보려고 그런다고 자꾸 그러고 있으면은 그다음에 움직일 공간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이 있든 없든 그런 생각을 물론 냉철하게 계산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던져야 되는데 겁나서 이야기 못하면 외교를 못해요. 우리가 지금 크게 보면은 미국이 하고 서방이 망하고 있고 이렇게 아시아 쪽이 이렇게 가고 있는 다극처의 사회에서 우리가 옛날에 미국에 빌부터 먹고 살던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뭘 행사하려면은 좀 덤벼야 돼요. 덤벼야 되는데 이제 일본은 성격이 그렇지 않잖아요. 강자에 딱 붙어가 사는 거고 우리는 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북한도 있으니까 약간 다르죠. 만약에 우리가 한일 관계를 엄청 보고는 브릭스 이야기만 딱 해도 한일 관계가 엄청 좋아져요.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남북 관계가 엄청 쉬워집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도발하거나 할 때 러시아가 제어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북한에는 레버리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보에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브릭스 가입함으로써 외교적으로 약간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그거를 냉철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장기적인 피해를 어떻게 완화할 건지를 생각해서 가입을 추진해야 돼요. 그거를 가입을 실제로 하든 안 하든 떠드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나빠질 수 없는 관계인데 괜히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편들다가 망하게 됐다. 이런 측면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러시아 점령 지역의 재건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잊어버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건설업계에서는 ODA가 너무 작아서 뭐 주도적 수주가 불가하다 그러는데 예산 늘려달라는 소리고요. 그거는 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참여할 수는 있어요. 뭐 우회 참여를 할 수 있고 카자흐스탄이나 조지아 이런데 이제 그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뭐 법적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뭐 선전 포지셔닝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때문에 생긴 러우전 때문에 생긴 4년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입장 정리를 하지 않고 뭘 하겠다 이것 자체는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꿈을 깨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뭘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걸 먹으려면 입에 있는 걸 뱉어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토킹 포인트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썸네일 만드는 데 좋지만은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위험성을 모르고 김칫국 마시는 주장을 합니다. 과거에 그 원희룡인가 뭐 그 국토부 장관이 가가지고 그 뭐 재건 이야기하고 끌떡거리던데 그게 정말 전쟁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뭐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그 가서 그런데 했지만은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너무 몰랐는 거죠. 속은 것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지금 종전이 돼도 내전을 한 10년 동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지난 그 한 10년에도 엄청나게 문제를 쌓아놨거든요. 그 네오나치들이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리고 나라 자체를 파괴했고 지금 거의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했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전쟁 이후에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젤렌스키는 하루하루 연장하려고 그냥 항복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대안이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빨리 전쟁 끝내고 뭘 해야 될 건데 자세히 보세요. 표정이 항상 우울한 표정으로 나가지고 늘 이야기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크라이나 편들어줬던 그 선크 코스트 때문에 지금도 거기 매달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냉철하게 생각해요. 그 잘못된 판단이다 생각하고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하지 못하고 지금 5년 동안 질질 끌려오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잘못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를 과거 정책을 좀 이렇게 자기가 뭐 합리화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풀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끝나고 나서 유럽 전체가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무장해가 유럽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민족 자체가 거의 파괴됐잖아요. 나라 자체가 파괴된 이건데 대리전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지금 종전 후에 몇 년이 돼도 재건이 안 되고 지금 보시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보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해서 에너지 인프라를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키예프 수도 아닙니까? 키예프 시장이 우크라이나 국민들 떠나라 그랬어요. 자기네들 그 에너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그래도 러시아한테 받아가지고 뭐 밑에 흑해 좋은 항구 오데사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거 다 러시아한테 뺏기고 나면 조그만 내륙 국가가 됐거든요. 헝가리 체코보다 훨씬 못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맨날 서로 간에 내전이나 하고 테러 국가가 되고 결국 그 아이시스 같은 그런 조직들만 잔뜩 생기고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 나라한테 뭐 미래를 두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4년 전에 잘못 판단한 것은 다 과감히 손절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아마 우크라이나 제거는 세계 3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가능할 거예요. 아, 그럼 혹시 러시아가 한국의 기술력적으로 좀 원하는 분야가 혹시 있을까요? 예, 있죠. 한국이 왜 좋은 거 하니까 서방에 못지않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방에 비해서 훨씬 가성비가 높아요. 그러니까 조선업은 쇠빙선이나 LNG선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게 뭐 언제나 유지될지 모르지만은 현대 중공업, 삼성중공업, 뭐 한국조선해양 이런 것들이 전부 세계 탑3거든요. 탑3가 사실 우리가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뭐 중국이나 뭐 일본 같은 데 시도하고 있지만은 잘 안 되고 어느 정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도 지금 이제 우리가 극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우리가 또 에너지 인프라나 LNG 플랜트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방이 철수한 공백도 있고 한국 기술이 아무래도 유럽은 러시아하고 회복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원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유럽이 그냥 원수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러소포비아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관계하면 제재를 그냥 한 게 아니라 피파에서 그냥 떼버리고 그 다음에 차이코프스키 음악을 연주 못하게 하고 또 뚜르게네프 소설 우리가 아는 가슴 뭉클한 첫사랑 이런 것도 리딩 리스트에 제외했어요. 그냥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삭제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계속 서방하고 가까워지려 했거든요. 푸틴도 친서방 노선을 계속 걸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을 완전히 돌렸잖아요. 러시아 사람들 자체가 서방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하고 너무나 다르구나.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구나 생각해가지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리적 관계 때문에 그게 뭐 영속은 안 되겠고 언젠가 또 회복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 공백에 있는 좋은 기회인데 우리가 지금 서방하고 같이 편들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오국 적국이 돼 있어요. 적국이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게 좋고 이제 건설 도시 인프라 우리가 그 굉장히 많죠. 그런 게 있고 뭐 배터리나 핵심 광물이나 이런 거 우리가 잘하는 게 또 있고 뭐 IT 디지털 인프라는 러시아도 막강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어째 보면 어쨌든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을 어쨌든 대체하고 중국의 대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는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를 개선해야죠. 그래서 과거를 빨리 손절을 하고 지금 준비 안 하면은 경쟁국이 이미 자리를 참여하는데 지금 미국이 전쟁 잘못해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빨리 미국한테 어떤 식으로 손절하고 절로 가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관계를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 할 수 있지만 뭐 미국하고 우리는 안보 동맹이고 하니까 뭐 그 관계 자체를 단절할 수 없지만은 우리 자율권 내에서 할 수 있다. 우리가 미국의 속국은 아니다. 이런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 외교를 하는데 지금 유럽은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우리라도 빠지면 유럽한테도 좋을 수도 있어요. 자기네들도 우리 보고 정신 차리고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율적으로 해야 돼요. 이걸 머뭇거리고 이럴 단계가 아니에요. 머뭇거린다는 것은 우리가 정세 판단을 전혀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물론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큰 나라가 아니니까 러시아와 관계가 우리한테 사활적인 이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그 장기적 포석으로 중요하다. 그럼 만약 미국하고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보게 된다면 어떤 나라가 가장 난처해지고 한국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우크라이나가 가장 난처하고요. 그다음에 유럽이 난처하죠. 특히 이제 폴란드하고 발트 삼국 얘네들이 러시아한테 이제 깔쭉대다가 굉장히 힘들고 나토는 거의 지금 해체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뭐 그 근본적으로 한국은 지금 난처하지만 기회가 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엄청 손해를 봤어요. 제재에 동참해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해요. 제재에 동참해고 우리 손해봤다. 우리가 러시아한테 제재 동참회가 얻은 게 뭐가 있냐? 미국 사람 만나가지고 너가 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얻은 게 뭐 계속 불평을 해야 돼요. 불평을 하고 계속 투덜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뭔가 대안을 모셔가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병신처럼 미국한테 당하는 사람, 미국 시킨 대로 해가지고 손해 봤는데 미국한테 이야기도 못 하고 있으면 다음에 또 당하는 거죠. 그 위치를 우리가 계속 차지하겠다는 거죠. 이게 뭐 주권 문제 이런 게 아니고요. 주권 문제가 우리가 한미 동맹으로 찰싹 붙어 있더라도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도와이면 모식으로 갈 게 아니고 터키나 인도 같은 나라 보세요. 맨날 배신 때리잖아요. 맨날 배신 때리면서도 붙어 있어요. 물론 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점도 있지만 우리도 그 나라들 못지않게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반도체 수출하면 미국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안 되겠지만 극단적인 카드를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겁을 내지 그냥 얌전하게 시키면 되면 받아 적어 오다가 끝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 기회는 좋아요. 미국이나 유럽이 뭐 들어간다 해서 그 기업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 빨리 들어가 할 수 있잖아요. 일본은 달라요. 일본은 러시아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러일 전쟁도 하고 만주국을 통해서 러시아하고 싸우고 결국은 일본이 항복한 게 그때 당시 소련이 만주국을 괴멸 수준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항복한 건 사람들이 자꾸 원자폭탄 때문에 항복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약간 잘못되어 있는데 일단 그런 관계 때문에 러시아하고 그 소련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일본이 그 냉전 시대 때 일본의 군사력이 대부분 뭔가니까 소련의 잠수함 막기 위한 전력을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부 초점이 당시 소련에 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일본과 소련, 지금은 러시아의 관계가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단지 물론 뭐 그 전에 가면 김일성이가 소련군 출신이니까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 나쁘지만 그 정도 그거는 일단 우리가 소련하고 골바초프하고 우리하고 국교 정상화하면서 틀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있는 것은 지금 남아 있는 건 유일한 것은 러시아한테 우리가 비오국으로 지역된 그것만 남아 있는데 그것만 틀면은 역사적인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유연하게 할 수 있어요. 그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야지. 그것도 못하면 외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미국의 속국인 거죠. 그야말로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살아도 좋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면서 세계 10위의 경제국이고 뭐 국방력이 세계 5위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시킨 대로 하고 있잖아요. 일본하고 완전히 달라요. 입장이. 우리가 그것도 못하면은 다른 나라들 우리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유럽을 얘기했고 우리가 기회가 있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외교 채널을 지금부터 복원해야 된다. 벌써 비공식 채널을 다 복원하고 실제로 언더 더 테이블에서는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회만 봐가지고 미국이 혹시 잘못하면 그 기회를 차고 나가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해야 되고 어쨌든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재진입 플레이북을 작성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다른 나라가 얼마나 난처하냐를 떠나서 우리가 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네, 2026년 국제 정세가 또 굉장히 혼란스럽게 변하고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하나는 좀 알고 좀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키워드가 있을까요? 예, 뭐 이게 이제 세력권 이제 나와버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글로벌 시대는 지나갔고 그 세력권 시대가 된 게 이제 하나의 키워드고 사실은 더 큰 키워드는 뭔가 하니까 이제 서방의 붕괴입니다. 서방의 붕괴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란 전쟁을 보니까 서방이 거의 이제 붕괴가 거의 시작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직 이스라엘 미국의 이란 공격은 아직까지도 객관적으로는 이란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보복을 이란이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거의 대응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이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영국이 어떤 식으로든 전쟁에 참전하거든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결국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선언했던 웨스턴 헤미스피어 이 서방구만 하고 나머지는 각자가 유럽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토에서 하고 떨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합쳐서 이란을 공격하려 하잖아요. 지금 그게 몇 달 전에 했던 게 다 무효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이 얼마나 개판으로 움직이는가 하니까 몇 달 전에 선언한 걸 한 달 후에도 못하는 것을 지금 4년짜리 전략 보고서에 선언한 것을 한 달만 지나도 못하는 것을 하고 있는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 그리고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가 작년 11월 가고 이번 1월 달인가 그때 나왔거든요. 그거 나왔는데 거기 써놓은 거 지금 완전히 다른 데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유럽 보고 너가 이제 각자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미국이 따라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안보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이란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전쟁하겠다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이끌어 나간다는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정책이라는 게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책 보고서가 뭔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가치 있는 거라고 했는데 펼쳐보니까 며칠 전에 읽었던 거하고 지금 다른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뭉쳐가지고 서방과 지금 이번엔 범남방으로 갈라지고 싸우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3차 대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세계를 질서를 유지하거나 뭘 관리해 나갈 어떤 브레인이나 안목이나 어떤 능력을 가진 게 아니고요. 그냥 돈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야 지금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신뢰 온도 정도의 지능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매이면 우리가 망한다. 그래서 잘 판단해야 된다. 네, 오늘 진질 교수님과 함께 러우 전쟁 이야기부터 국제조정세 속사정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말씀 좀 부탁드려요. 예, 지난해 5월하고 10월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이제 성정길 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러우전과 뭐 지정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러우 전쟁은 대표적으로 내러티브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실 경우가 많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 시간이 경과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조금 좀 이제 사실에 가깝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죠. 국제사회 질서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전쟁이고 지금 이란에서 일어난 거하고 한 몸통이에요. 이걸 일으키는 세력은 영국의 금융 세력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핵심은 뭔가니까 러시아 자본과 이란의 석유를 가져가려는 거예요. 뭐 다른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은 보십시오. 뭐 핵 문제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정권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같이 중요한 전쟁에 대해서 국내 언론이나 유튜버들이나 방송하는 러우전에 대한 내용이나 이란 전쟁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서방의 내러티브를 전쟁을 일으키는 이제 영국 사람들의 어떤 인상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전황이나 전쟁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것을 좀 제가 오랫동안 목격해 왔어요. 그래서 뭐 언론의 현실 왜곡 문제는 뭐 아직까지도 별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언론이 이런 걸 알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포기한다 치더라도 어쨌든 너무 서방에 경로돼 있고 아마 서방의 자금 지원을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제가 증거는 없지만 너무나 같은 판박이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동안 외국 문제가 조금씩 노출됐지만 관심 부족으로 좀 묻혀버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향후 진행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변동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을 아는 게 지금이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지정학 정보 소비자라 그래요. 뭐 국제 정치나 국제 관계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 제가 지난 4년간 보니까 여러분들이 군사력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실제 움직이는 군사력이 누가 힘이 세고 뭘 잘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생각해가지고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전에 이제 진제일의 군사력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지금 방송으로 나누지 못하는 좀 세세한 이야기들이 좀 있고 그리고 소통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발전된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